2003년 중국 베이징 경찰은 최근 일어난 연쇄살인 사건으로 인해 매우 긴장하며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피해자는 총 6명으로 잔인한 고문의 흔적이 발견되었고, 주목할 만한 점은 이들 모두 남성이었으며 이들 모두 성기가 사라져 있었다는 것이다. 악성 변태 살인마가 출연한 것으로 판단한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발생하기 전 범인을 체포해야겠다는 일념으로 수사에 집중한다. 이후 이 6명의 피해자에게서는 공통된 특징이 발견된다. 이들 모두 게이바에 출입한 적이 있다는 사실과 퍼플보이라는 인터넷 동성애 사이트에 가입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이들은 모두 성소수자, 즉 동성애자였다. 경찰은 이들 중 대다수가 퍼플보이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한 사람과 접점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리 이장이라는 남성을 특정하였다. 그는 23세의 나이, 178cm의 키에 잘생긴 외모를 가졌으며 베이징 공대에서 컴퓨터 공학과에 다니다가 재적된 상태로 현재는 보험회사에 근무하는 남성이었다. 2003년 4월 4일 베이징 경찰은 리 이장이 거주하는 집 주변에서 잠복하였고 끝내 리 이장을 만나게 되었다. 하지만 리 이장은 매우 태연했고 경찰에게 어떠한 저항 없이 체포되었으며 범행 일체를 순순히 자백하게 된다. 리 이장. 리 이장은 1980년 중국 베이징에서 태어났다. 그의 부모님은 신장 자치구의 노동자로 살아가고 있었으며 그를 낳은 직후 신장 자치구로 돌아가 생업을 이어나갔다. 그에게는 2명의 형이 있었는데 그는 유년 시절 가족 형제와 떨어져 그의 할머니와 베이징에서 지내게 되었다. 학교에 들어갈 나이쯤이 되었을 때 리 이장은 그의 부모 형제가 있는 신장 자치구로 돌아가게 된다. 하지만 이것이 비극의 시작이었다. 그의 아버지는 매우 극심한 알코올 중독자였고 평소에는 다정했으나 술을 마신 날에는 자녀와 아내에게 폭력을 휘둘렀던 사람이다. 매일 이어지는 그의 폭력적인 태도에 그의 어머니는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었고, 시간이 갈수록 우울증이 심각해져 그의 어머니 또한 아이들에게 폭력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비교적 나이가 많은 2명의 형은 그런 집안 분위기를 일궈내 잘 피해 다녔지만 어린 리 이장은 오롯이 그 폭력적인 부모의 행동을 온몸으로 받아들여야만 했다. 아버지의 폭력적인 행동보다 줄곧 집에 붙어있는 어머니의 폭력적인 태도로 인해 어린 시절부터 리 이장의 뇌리에는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생긴 것으로 보여진다. 매일 꿈에서도 어머니에게 괴롭힘을 당했다고 전해지는데 이는 리 이장이 여성들을 피하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된 것으로 추정된다. 어린 시절 리 이장의 외모는 꽤 잘생긴 편이었다. 남자다운 잘생김이 아닌 중성적인 매력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중학교에 들어간 리 이장은 많은 여학생들의 짝사랑 대상이 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당시 리 이장은 여학생들과 의사소통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깨닫게 되었으며 이들과 대화하는 것에 불편함과 역겨움마저 느껴졌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뛰어가던 리 이장은 낯선 30대 남성과 부딪히게 된다. 넘어진 그에게 다가온 중년의 남성은 매우 따뜻한 목소리로 괜찮냐고 물어보며 넘어진 그를 일으켜 세워주었다고 한다. 이때 리 이장은 매우 다정함을 느끼고 모르는 중년 남성과 그 자리에서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고 한다. 이후 남성은 리 이장에게 함께 저녁을 먹자고 말하며 인근 식당으로 데려가 식사를 함께 했다고 한다. 그때 그 남성은 리 이장에게 술을 권했는데 어린 리 이장은 술을 마시고 마음이 매우 안정됨과 기분이 좋아짐을 느끼게 되었다고 한다. 그렇게 리 이장은 처음 접하는 술을 과하게 마시게 되었다고 한다. 식사를 마친 이후 중년의 남성은 리 이장을 외딴 곳으로 데려간 후 술에 취해 몸을 가누기 힘든 리 이장을 성폭행했다. 이후 술이 깬 리 이장은 정신을 차렸을 때 항문에 엄청난 통증을 느꼈는데 그 중년 남성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고 한다. 큰 분노를 느끼고 집에서 흉기를 들고 며칠 동안 그 남성을 찾기 위해 돌아다녔지만 그 중년 남성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이해하기 어렵지만 리 이장은 이 일을 겪고 난 이후 자신의 성 정체성에 조금은 눈을 뜨게 되었다고 전해진다.
첫사랑, 첫살인. 시간이 흘러 리 이장은 중학교 2학년이 되었다. 이때 같은 반 옆자리 친구인 탕이라는 소년과 친하게 지냈다고 한다. 탕은 매우 호탕하고 친절한 학생이었다고 전해지는데 이러한 탕을 리 이장이 짝사랑하게 되었다고 한다. 어느 날 탕을 따로 불러내어 자신의 사랑을 고백하였는데 탕은 당연히 거절하는 것은 물론 리 이장을 심각하게 모욕했다고 한다. 그리고 동급생들에게도 소문내었고 그들과 함께 리 이장에게 무자비한 조롱과 심각한 욕설을 퍼부었다고 전해진다. 탕을 향한 사랑의 감정은 분노의 감정으로 치환되었고 리 이장은 흉기를 챙겨 학교로 가게 되었다. 이후 탕은 학교에 나오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열흘 후 탕은 학교 인근 외딴 건물에서 20개의 상처를 입고 살해된 채 발견되었다. 당연히 경찰은 수사를 하게 되었고 탕에게 고백한 이후 괴롭힘을 당했던 리 이장은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다. 하지만 이때 리 이장은 매우 침착하게 조사에 응했고 경찰은 몇 번의 소환 조사를 했음에도 리 이장에게서 혐의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 당시 심리수사 수준이 낮았던 것도 맞지만 리 이장은 사망하기 직전에만 탕과 사이가 좋지 않았으며 유약해 보이는 리 이장의 외모와 일관된 진술 그리고 알리바이를 어느 정도 입증했던 리 이장은 범인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추측된다. 이렇게 탕이 살해된 살인 사건은 미제로 남게 되었다. 훗날 리 이장이 체포된 이후 이 범행에 대해서 자백하지 않았다면 지금까지도 미제로 남았을지 모른다. 새 출발. 탕을 살해한 이후 리 이장은 주변 누구와도 소통하지 않고 공부에만 매진하였다고 전해진다. 리 이장은 이 악몽 같은 신장 자치구를 하루빨리 떠나기를 원했고 그 방법은 오로지 공부를 열심히 하여 다른 도시에 있는 좋은 대학교에 입학하는 방법뿐이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그는 미친 듯이 공부하여 대학 입시 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고 1999년 베이징 공대 컴퓨터 공학과에 입학하게 된다. 그는 드디어 신장을 떠나 베이징에서 새 출발을 할 수 있었다. 이때 리 이장 자신도 매우 기뻐하며 새 삶을 출발하여 운명을 바꾸겠다는 포부를 가졌었다고 한다. 대학교에 입학한 이후 리 이장은 주변 친구들과도 잘 지내며 1학년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친 것으로 전해진다. 주변 친구들 또한 이때까지 리 이장이 특별한 성향을 가졌다고 생각하지 못했고 제법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난 학생이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여전히 잘생긴 외모에 여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았지만 그녀들과 사귀지는 않았다고 한다. 새로운 삶을 시작했으나 그의 성향마저 바뀌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1학년을 마치고 2학년이 되던 해 그의 가족들은 그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끊게 되었다고 한다.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어 부득이하게 끊게 된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이때부터 리 이장은 닭 공장에서 일하고 마치면 식당에서 서빙하며 대부분의 시간을 돈을 버는데 사용하게 되었다고 한다. 당연히 학업에 집중할 수 없었고 그는 몇 차례 낙제 점수를 받게 되어 재적의 위기에 처하게 된다. 퍼플보이. 이후에도 리 이장은 학비를 벌기 위해 열심히 생계 활동을 하게 되는데 공장과 서빙을 그만두고 의류 판매업을 시작했다고 전해진다. 그는 취미로 종종 인터넷 서핑을 즐겼는데 이때 퍼플보이라는 성소수자 포럼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에 매우 심각하게 빠져들게 되었다. 종종 이 사이트를 통해 사람을 만나기도 하였는데 젠샤오라는 7에서 8세 연상의 남성을 만나게 된다. 젠샤오는 젠틀했고 외국계 기업에 근무하며 집안도 좋았다고 전해지는데 잘생긴 리 이장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아낌없이 해주며 리 이장과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된다. 리 이장은 이전에 누구에게도 느끼지 못했던 따뜻한 감정과 안정감을 느끼며 젠샤오와의 감정을 키워나가게 된다. 젠샤오는 리 이장의 학비 등도 지원해주게 되며 리 이장은 다시 학업에도 전념할 수 있게 되었다. 이때 리 이장은 다시 삶이 나아짐을 느끼고 희망을 가졌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이 안정감과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젠시아오는 바람둥이였다. 리 이장 말고도 여러 사람과 관계를 가졌고 이에 리 이장과 잦은 다툼이 있었다고 한다. 리 이장이 지겨워지자 다른 동성 커플과 리 이장을 공유하려고 했다고 전해진다. 이에 리 이장은 심각한 모욕감을 느꼈고 젠시아오와의 만남을 거절했다고 한다. 젠시아오는 기다렸다는 듯이 리 이장에게 해주었던 금전적 지원을 끊어버린다. 리 이장은 자신이 만나주지 않으면 언젠가 젠시아오가 매달릴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젠시아오에게 리 이장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인연일 뿐이었다. 금전적 지원이 끊어지게 된 리 이장은 결국 학교에서도 제적당하게 된다. 첫 이성. 리 이장은 젠시아오에게 질투심을 유발하기 위해 그가 다니는 게이바에 자주 찾아갔다고 한다. 그리고 젠시아오에게 돌아와 달라고 매달렸지만 매우 냉담한 그의 태도에 상처를 받게 되었다고 전해진다. 이때 리 이장에게 나나라는 여성이 접근한다. 처음엔 젠시아오의 질투를 유발하기 위한 수단 정도로 생각하며 연락했으나 나나의 진심에 점점 미안함을 느낀 리 이장은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고백하고 그녀가 자신을 떠나게 만들려고 하였다. 하지만 그 사실을 들었음에도 나나는 그를 불쌍하게 여기며 위로했다고 전해진다. 이러한 나나의 태도에 리 이장은 다시 평범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생각했고 노력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고 한다. 그리고 나나와 하룻밤을 보내려고 시도하였는데 여전히 리 이장은 여성의 몸에 혐오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재확인하고 절망하였다고 전해진다. 이에 리 이장은 마음을 달래기 위해 다시 게이바를 찾아간다. 나락. 이날 게이바에 간 리 이장은 4명의 동성애 남성들을 만나게 된다. 이들은 모두 20에서 30대 동성 커플이었고 우울감에 빠져있는 리 이장을 위로해 주었다고 전해진다. 어린 리 이장은 그들이 보내는 따뜻한 위로에 경계심을 풀고 그들이 건네는 술을 다 마시게 된다. 이들은 자리를 옮겨 자신들의 집으로 가서 와인을 마시자고 말한 뒤 리 이장과 함께 그들 중 한 명의 집으로 가게 된다. 그들이 건넨 와인을 마신 리 이장은 머리가 무거워지고 의식이 점점 흐려짐을 느끼며 테이블에서 잠에 들게 되었다. 정신을 차렸을 때 그는 그들의 방에서 알몸으로 결박되어 있었고 정신을 차린 리 이장은 4명의 남성에게 성고문과 성폭행을 당하게 된다. 자세한 내용을 담을 수는 없지만 매우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된다. 리 이장은 매우 큰 분노와 수치심을 느꼈다고 한다. 이들은 약 1시간에 걸쳐 리 이장에게 몹쓸 짓을 하게 된다. 모든 일이 끝나고 그곳에서 빠져나온 리 이장은 나나를 찾아간다. 그리고 자신은 더 이상 평범한 삶을 살 수 없으니 평범한 남자를 만나 잘 살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나나와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한다. 그리고 리 이장은 자신을 성폭행한 4명의 남성들에게 복수를 결심하게 된다. 수학자. 리 이장은 이후 인근의 모든 게이바를 돌아다니며 그 남성들을 찾는다. 그러기를 15일 마침내 자신을 끌고 갔던 그 집의 집주인 남성을 만나게 된다. 그를 미행하여 그가 PC방에 들어간 것을 확인하고 같이 들어가 그를 지켜본다. 그리고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재빠르게 그의 QQ 중국 메신저 아이디를 체크하고 그에게 메시지를 보내 만남을 제안한다. 그리고 그의 집으로 찾아간 후 그를 자신이 당했던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성폭행 및 고문한 후 그의 중요 부위를 잘라 챙긴다. 그리고 인근 들개들이 많은 장소에 그의 중요 부위를 유기해버린다. 그 남성에게서 나머지 3명의 정보를 입수한 리 이장은 같은 방법으로 3명의 남성들도 살해하고 중요 부위를 절단한 후 들개가 많은 숲에 유기한다. 하지만 리 이장의 분노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들을 살해하며 매우 큰 만족감과 행복을 느꼈다고 한다. 그리고 다른 동성애 남성들 또한 이들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며 불특정 다수의 동성애 남성들에게도 혐오감을 느끼게 된다. 이후
포럼과 게이바에서 동성애 남성들과 즉석 만남을 가지게 되는데 25세 남성 정씨를 만나 화장실에서 관계를 가진 후 살해하고 마찬가지로 중요 부위를 절단한다. 또한 3일 후 팡이라는 남성과 만나 야외에서 관계를 가진 후 살해하고 중요 부위를 절단한다. 이후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게 되고 2003년 4월 4일 리 이장은 체포된다. 왜 관계없는 2명의 남성을 추가로 살해했냐는 경찰의 질문에 남성들은 자신을 가지고 놀다가 지겨워지면 버리곤 했으며 이에 모든 동성애 남성을 살해하고 싶어졌다고 대답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때 리 이장은 심리적으로 매우 왜곡되어 있었으며 냉정했다고 전해진다. 그리고 리 이장은 이때 1994년에 신장 자치구에서 저질렀던 동급생 살인 사건에 대해서도 자백했다고 한다. 처벌 2004년 4월 28일 베이징 제1중고인민법원은 고의적 살인죄로 리 이장에게 사형을 선고한다. 2004년 8월 20일 리 이장은 처형장으로 호송되었는데 호송 전 리 이장은 마지막으로 그의 부모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한다. 많은 대화를 하지 않았고 아버지에게 다시는 어머니를 때리지 말아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리고 우울증을 넘어 이제는 정신질환을 앓게 된 그의 어머니에게 자신이 이제 유학을 가게 되어 만날 수 없으니 잘 지내라고 말한 후 처형당한 것으로 전해진다. 리 이장이 첫 번째 고백을 하고 살해한 동급생의 이름은 탕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리고 성인이 되어 만났던 리 이장에게 금전적 지원을 해주며 리 이장의 인생에 큰 충격을 준 남성의 이름이 젠샤오인데 젠샤오의 풀네임이 탕 젠샤오이다. 그냥 그렇다는 것이다. (1993년) 중국 산시성 허치현의 두오잉촌 한 여성이 남편에게 구타를 당하고 있다. 이 여성의 이름은 황스잉. 인신매매를 통해 외딴 시골 남성에게 팔려오게 된 여성인데 도주를 시도하다 붙잡혀 구타를 당하는 것이다. 남성의 이름은 자오룽슈 50대였다. 이 남성은 자신의 아이를 만들려는 목적으로 황스잉을 구매한 것이다. 남성은 전 재산을 모두 털어 황스잉을 구매하였고 황스잉이 도망칠 수 없도록 발가벗겨 몇 날 며칠을 방에 감금하고 자신과 가족들이 번갈아 가며 그녀를 감시하였다. 몇 차례 도망을 시도하였으나 외딴 산골짜기에서 멀리 도망칠 수 없었고 그때마다 심각한 구타가 가해졌다. 또한 남성은 밤마다 황스잉을 찾아와 관계를 요구하였고 들어주지 않으면 강제로 관계를 가졌다. 자오룽슈의 집안은 매우 가난했고 쌀 대신 감자로 끼니를 때우며 집은 매우 추웠다. 결국 돈으로 사온 아내였던 황스잉은 자오룽슈의 가족들과 함께 농사도 지어야 했다. 이러한 생활이 2년간 지속되자 황스잉은 큰 병에 걸리게 된다. 이에 황스잉이 사망할 것을 염려한 자오룽슈는 마지못해 그녀를 병원으로 데려간다. 이것은 황스잉에게 2년 만에 유일한 외출이었고 황스잉의 상태가 심상치 않아 결국 병원에 입원하게 된다. 황스잉은 이때 도망쳐 경찰에 연락하여 신고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황스잉은 그러지 못했다. 그 이유는 황스잉 자신의 정체가 드러날까 걱정이 되었기 때문이다. 사실 황스잉의 이름은 펑옹주였고 충칭시 인신매매 범죄단체 소속의 여성 범죄자였다. 사람을 속여 인신매매를 하던 그녀가 무슨 일이 있었길래 반대로 인신매매범에게 속아 외딴 시골로 팔려오게 된 것인지 알아보자. 펑옹주. 펑옹주는 충칭의 가난한 시골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녀의 가족들은 식량을 절약하기 위해 그녀가 혼기에 들자 바로 이웃 마을의 소년인 진딩치에게 시집 보낸다. 펑옹주의 성격은 사악한 편은 아니었지만 여타 농촌 사람들과 달리 근면 성실과는 거리가 먼 여성이었다. 언제나 쉽게 돈을 벌 궁리를 하며 일확천금의 꿈을 꾸던 여성이었다고 전해진다. 그녀는 진딩치와 결혼해서 3명의 딸을 낳은 것으로 전해지는데
아이까지 생기자 그녀의 가정 형편은 더욱더 안 좋아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러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돈을 많이 벌어오지 못하는 남편을 무능하다고 핀잔을 주며 돈을 벌어올 것을 종용했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 날 황홍주는 마을 이웃이 그들의 자녀 중 한 명을 불법 입양 보내며 큰 보상금을 받았다고 전해 듣게 된다. 당시 중국은 일가구 일자녀 정책을 펼치며 한 명 이상 호적에 올릴 경우 큰 벌금을 부여하였다. 또한 남아선호 서상이 팽배하여 아들을 낳아야 가게를 잇고 노후를 대비하며 다복하게 살 수 있다는 관념이 뿌리 깊이 자리하고 있었기에 그들은 아들을 낳을 때까지 아이를 계속 낳아 초과 출산 현상이 심각했다고 전해진다. 또한 반대로 자녀가 없어 아이를 입양하여 키우고 싶어하는 가정들도 많아 농촌에 아이를 불법 입양하여 키우는 일도 빈번했다고 한다. 아이를 입양 보내고 보상금을 받은 이웃의 이야기를 들은 황홍주는 매우 위험한 발상을 하기 시작한다. 브로커. 황홍주는 마을의 대부분의 가정이 초과 출산하였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처음 그들에게 접근하여 아이들을 입양 보낼 생각이 있으면 자신이 입양을 보내주고 보상금도 지원하겠다고 말한다. 그리고 도시에 아이가 필요한 가정을 찾아다니며 브로커 영업 활동을 시작한다. 그녀의 남편 진딩치도 이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 이후 황홍주는 첫 번째 거래에 성공하게 되어 몇백 위안의 범죄 수익을 벌어들인다. 이들은 입양 보내기를 원하는 이웃에게 남아 1000위안, 여아 150에서 500위안을 제안하였고 이를 입양을 원하는 가정에게 2에서 3배 수준의 금액에 판매하는 식의 인신매매 중개업 활동을 하게 된 것이다. 이들이 벌어들이는 범죄 수익은 거래 1회에 평소 그들이 벌어들이는 1년 수익과 맞먹는 금액이었고 이들은 아우성치는 양심의 소리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돈을 벌어들이는 것에만 기뻐했다. 하지만 황홍주의 욕심은 끝이 없었고 결국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린다. 인신매매업. 황홍주는 아이를 입양 보내는 가정에 보상금조로 지불하는 금액이 매우 아까웠다고 한다. 이에 그녀는 아이를 직접 납치하기 시작한다. 길에서 사탕과 과자로 유혹하기도 하고 보호자가 한눈판 사이 아이를 냅다 들고 도망치기도 하였다. 또한 병원에 있는 아이를 훔쳐오는 경우도 매우 빈번했다고 한다. 황홍주의 범죄는 처음엔 남편과 둘이었으나 가족 사업으로 발전해 남편의 친척과 그들의 가족 등 총 7명의 범죄 단체로 발전하게 된다. 범죄 단체로 발전한 이들은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었다. 이들은 직업 속에서 중매 등으로 위장한 가짜 광고를 만들었고 고액연봉 직업과 좋은 남편감을 원하는 여성들을 유인한다. 광고를 보고 찾아온 여성들을 산골 마을로 유인했고 그곳에 외로운 노인들에게 팔아넘겼다. 여성들이 반항하면 조직원들이 무차별 폭행하여 그녀들을 굴복시켰다고 전해진다. 또한 병원 인큐베이터에서 훔쳐온 아이들은 매우 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입양을 보내기 전 아프게 되는 상황이 잦았는데 황홍주는 이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았고 아픈 아이를 유기했다고 전해진다. 많은 아기가 밀매 도중 병에 걸려 버려졌고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세상을 떠나는 안타까운 일이 빈번했다고 한다. 또한 고객의 요구에 따라 임산부를 납치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한다. 아마 황홍주는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자신의 재산을 불려줄 수단 정도로 바라보았던 것으로 추측된다. 1986년부터 1992년까지 황홍주에게 납치된 사람의 수는 알려진 인원만 85명에 달한다. 특별수사팀. 1986년 2월 충칭시 융창현과 다주현에서 아이와 여성이 계속해서 실종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초기 경찰은 단순한 실종 혹은 가출 정도로 생각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6년간 지속적으로 발생하였고 이에 경찰은 이를 조직적인 납치 사건으로 인지하고 1992년 대규모 인신매매 사건 특별수사팀이 결성된다.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자 황홍주 범죄 집단의 범행의 단서들이 발견되기 시작했다. 이에 경찰은 황홍주와 그의 남편을 포함한 7명을 주요 범죄자로 특정하였고 1992년 8월 7일
대대적인 체포작전에 돌입하여 주요 범죄자 6명과 협력한 조력자 40명 등을 체포한다. 이 과정에 그녀의 남편은 경찰의 총에 사살된다. 붙잡힌 이들은 사형 및 무기징역, 조력자들도 죄질에 따라 약 1에서 5년의 형을 선고받게 되었다. 하지만 주범 펑홍주는 이때 잡히지 않았다. 당시 펑홍주는 인신매매를 위해 허난성으로 가 있었다. 그녀는 허난성에서 충칭으로 돌아오자마자 기차역에서 한 조직원으로부터 조직원 일당이 모두 체포되었으며 남편은 경찰이 발사한 총에 피살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급하게 내몽골로 향하는 열차에 올라타 도망치게 된 것이다.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 허용은 펑홍주를 놓치게 된 것에 매우 격분하며 어디에 있든 반드시 잡아 체포할 것을 다짐하고 이후에도 수사 활동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인과응보. 기차를 타고 내몽골로 도착한 펑홍주는 돈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녀는 신분을 속여 황스잉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였고 벽돌 공장에 취직하게 된다. 하지만 이 벽돌 공장은 불법 업체였고 사람들을 매우 경계하며 말만 걸어도 놀라는 황스잉이 본능적으로 뒤가 구린 사람인 것으로 알아채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펑홍주는 자신의 정체를 숨겨야 했기 때문에 이에 항의하지 못했고 겨우 생계를 유지하는 생활만 하며 지내게 된다. 그녀는 공장을 6곳이나 옮겨다니며 방랑 생활을 하게 된다. 하지만 돌아갈 수 없었다. 남편이 경찰이 발사한 총에 피살된 것을 듣고 매우 두려웠던 것이다. 그녀는 때때로 길거리에서 자며 제대로 된 임금도 받지 못한 채 떠돌게 된다. 그러던 어느 날 펑홍주는 같은 고향 사투리인 스촨성 억양을 사용하는 남성을 만난다. 충칭은 1997년 3월 14일까지 스촨성에 속한 도시였다. 아무튼 몸도 마음도 매우 지쳐있던 펑홍주는 같은 고향 사투리를 쓰는 남성에게 매우 친밀감을 느꼈고 그 남성도 펑홍주에게 호의를 보였다고 전해진다. 남성은 자신이 기거하는 숙소에 그녀를 살게 하여 거리 생활을 끝낼 수 있도록 도왔고 식비도 챙겨주는 등의 따뜻한 모습을 보였다고 전해진다. 이에 그 둘은 점점 더 가까운 사이로 발전하게 된다. 공장에서 제대로 된 임금을 받지 못하는 펑홍주의 사정을 알았던 그 남성은 산시성에 좋은 일자리가 있으니 소개시켜주겠다고 제안한다. 펑홍주는 이 남성의 제안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고 그 남성을 쫓아간다. 하지만 목적지에 가까워질수록 점점 외진 곳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펑홍주는 뭔가 이상함을 느낀다. 밤이 되자 남성은 근처 자신의 친구 집에서 자고 내일 출발하자고 말했고 매우 허름한 집으로 향한다. 그곳에는 나이가 많아 보이는 노인이 자신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이천이야, 이 여자는 너무 늙어서 아이를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에 청년은 3,500위안 이하는 안 됩니다. 이 여자는 나이가 좀 있지만 당신에게는 충분합니다. 이 가격에 더 어린 여자는 불가능합니다. 이에 펑홍주는 자신이 거래되고 있음을 감지하고 도주한다. 하지만 곧 두 남성에게 붙잡혔고 남성들은 펑홍주를 묶어놓고 거래를 계속한다. 끝내 3,500위안의 거래를 마친 남성은 유유히 사라졌다. 반대의 입장. 자신을 구입한 자오롱슈라는 50대 노인은 양을 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다. 자오롱슈는 동반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자신의 아이를 낳아줄 도구가 필요했고 펑홍주는 그런 자오롱슈에게 팔려온 것이다. 펑홍주는 몇 차례 도망을 시도하였으나 마을은 너무나 외진 곳에 있었고 길을 잃어 마을 사람들에게 붙잡혀 자오롱슈에게 번번이 인계되었다. 자오롱슈는 도망치다 붙잡힌 펑홍주를 구타하였고 몇 차례 구타와 감금 등이 이어지자 펑홍주도 도주를 포기하게 된 것이다. 2년 후 그녀는 구타와 학대, 고된 노동, 부족한 영양 상태 등으로 뇌출혈 증세가 왔고 병원에 입원하였으나 제때 치료받지 못해 결국 편마비가 오게 되었고 이에 다리를 절게 된다. 하지만 이후에도 노동과 학대는 계속되었고 가난한 농민이었던 자오롱슈는 펑홍주를 제대로 보살펴주지 않아 그녀는 누워 움직이지 못할 지경에 이른다. 또한 그녀는 12년 동안 병원에 입원한 한 번을 제외하면 마을 밖으로 나가지 못했고
12년 동안 고기를 먹지 못했으며 12년 동안 단 3번의 목욕만 했다고 전해진다. 그리고 이 마을의 모든 사람이 그녀를 감시하고 있었고 몸도 불편하여 도주는 아예 포기하게 된다. 몸에는 이가 들끓었고 거동이 불편한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무기력한 삶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다. 이때 그녀는 그녀가 매매했던 여성들의 심정을 조금은 이해했을까 싶다. 체포인가 구출인가. 2004년 펑옹주가 수배된 지 12년이 지났다. 그 사이 중국 경제는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였고 도잉촌도 더 이상 낙후된 시골 마을이 아니었다. 많은 사람들이 오가게 되며 그곳에서 펑옹주를 보는 외지 사람도 늘어나게 된다. 그러던 어느 날 펑옹주 사건 담당 경찰인 허용에게 도잉촌의 스촨성 사투리를 쓰는 황스잉이라는 외지 여성을 보았는데 펑옹주와 매우 유사했다는 제보가 접수된다. 이에 허용은 도잉촌으로 출동한다. 그동안 몇몇 제보가 있긴 했지만 유의미한 제보는 없었다. 하지만 허용은 포기하지 않았고 이번에도 도잉촌으로 향했다. 마을에 도착한 허용은 마을 입구에서 60대 노인을 발견하고 황스잉이라는 사람을 아냐고 물었다. 노인은 자신의 아내라고 말하고 허용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다. 노인의 집에 도착한 허용은 침대에 누워있는 황스잉을 발견했는데 한눈에 펑옹주라는 것을 알아보았다. 그녀는 매우 무기력해 보였고 몸 전체에서 불쾌한 냄새가 진동했다. 그리고 방에는 그녀가 누워있는 침대와 그녀가 몸이 아프게 되자 큰 맘먹고 자오롱슈가 사다준 이제는 펑옹주의 유일한 낙이 되어버린 낡은 TV 한 대만 있었다고 전해진다. 경찰을 본 펑옹주는 처음에 당황하여 자신은 황스잉이라고 말했지만 곧 펑옹주임을 인정하고 경찰에 의해 구출 같은 체포를 당한다. 처벌. 그녀는 체포되어 경찰의 통제하에 샤워를 했는데 12년 만에 3번째 샤워다 라고 소리쳤다고 한다. 조사 과정에 그녀는 모든 죄를 자백했다고 전해진다. 그녀는 이제 남편도 남아있지 않았고 집도 없었으며 그녀의 딸과 노모도 그녀를 만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도 12년간 매우 힘들었고 몸에 장애까지 생겼으니 자신을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녀가 저지른 죄는 그런 고통으로도 용서받을 만한 종류가 아니었다. 그녀는 결국 사형을 선고받고 같은 해 형이 집행되어 죄 많은 인생의 종지부를 찍게 된다. (2016년 7월 27일) 중국 항저우 50대 남성이 다급하게 병원으로 들어왔다. 이 남성의 하반신에서는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다. 남성은 자신의 성기가 절단되었다고 절규하였고 의사는 서둘러 치료를 시작했다. 상처는 오래되지 않았기에 의사는 절단된 성기를 이어붙일 수 있다고 판단하여 남성에게 어디에 있냐고 물었지만 남성은 분실하여 찾을 수 없다고 대답했다. 이 남성의 성기는 어디에 있으며 왜 절단된 것인지 알아보자. 셴더치안. 남성의 이름은 셴더치안이다. 충칭시 출신의 그는 젊은 시절 건설 노동자로 일했다. 매우 성실하게 일하여 돈을 모았고 끝내 자신의 건설 회사를 차리게 된다. 건설 회사는 매우 번창하였고 그는 많은 재산을 모을 수 있게 되었다. 재산이 모이게 되자 그는 가정에서 매우 권위적인 모습을 보였고 아내를 하인대하듯 강압적으로 대했다고 전해진다. 반면 주변 사람들에게는 씀씀이가 컸으며 먹고 마시는 것을 많이 베풀며 좋은 사람으로 인식되어 있었다. 그리고 가끔 진행되는 마작판에도 종종 참석하였다고 한다. 그러던 2008년 어느 날 참석한 마작판에서 어떤 여성이 채무자들로부터 곤란해하는 상황을 목격했다. 그 여성은 매우 젊고 아름다웠다. 예뻐서였을까? 셴더치안은 일면식도 없던 여성을 그냥 도와주게 된다. 이에 여성은 매우 고마워하였다. 그녀는 샹징이라는 28세의 여성으로 이들의 운명적인 만남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샹징. 샹징은 유부녀였다.
그녀는 매우 어린 나이에 시집을 갔으며 사세의 아들이 있었다. 그녀의 남편도 샹징과 비슷한 또래였고 그들은 매우 가난했다. 샹징은 가난한 그들의 처지를 매우 싫어했으며 돈을 많이 벌지 못하는 남편을 패배자라고 부르며 무시했다. 불만이 가득한 삶을 살던 샹징은 어느 날 인근 도박장에서 마작을 접하게 되었는데 마작을 할 때 너무나 즐거웠고 금방 큰 돈을 딸 수 있을 거라는 헛된 희망을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 이에 샹징은 도박에 빠지게 되었고 날이 갈수록 계속된 패배에 감당할 수 없는 도박 빚을 지게 된다. 그럼에도 한 방에 만회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매일 도박장에 출입했다고 한다. 그렇게 빚이 눈덩이처럼 커져 채무자들로부터 크게 압박을 받게 되었고 그때 마침 나타난 구세주 같은 남자가 바로 당시 43세의 신더치안이었다. 그 남성은 도박 빚을 갚아주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녀에게 게임을 해보라며 돈까지 쥐어주었다. 불륜남녀. 신더치안은 샹징이 매우 예쁘고 귀엽게 느껴졌다. 게임비를 내주며 샹징이 게임하는 것을 구경하였다. 그리고 샹징의 기술을 칭찬했다. 그날 마작에서 샹징은 소소하게 승리하였다. 샹징은 신더치안에게 매우 고마워하였고 감사의 뜻으로 저녁을 대접하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신더치안은 흔쾌히 승낙하였고 둘은 함께 저녁을 먹고 그날 관계를 갖게 된다. 이후 그들은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된다. 신더치안은 집에서 늙은 아내만을 상대하다가 20대 샹징을 만나게 되니 매우 행복했고 샹징이 하는 모든 것들이 예뻐 보였다고 한다. 그녀가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며 값비싼 음식과 옷 그리고 장신구들을 선물했다. 샹징 또한 집에 있는 가난한 남편은 패배자로 여기며 하찮은 사람처럼 취급했으나 돈을 매우 잘 벌고 자신에게 좋은 선물을 해주는 신더치안은 승리한 인생을 사는 멋진 남자라고 생각했다. 이에 신더치안에게 큰 매력을 느끼고 사랑하게 되었다고 한다. 샹징은 패배자라고 생각되는 남편에게 일방적으로 이혼을 통보한다. 그녀의 남편은 수차례 그녀를 찾아와 이혼을 철회하고 자신과 함께 아이를 키워달라고 부탁한다. 하지만 샹징은 이제 더 이상 남편이 남자로 보이지 않았고 그녀의 아들마저 남편에게 맡긴 채 떠난다. 그녀에게 가족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의 이혼 소식을 듣고 신더치안이 기뻐할 것을 생각하며 행복했다고 한다. 이후 신더치안을 만난 샹징은 자신은 이제 이혼하였고 신더치안과 새롭게 시작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에 신더치안은 기분에 취해 자신도 곧 이혼하고 샹징과 재혼하겠다고 말했다. 이때까지 둘은 매우 행복했다. 관계의 끝. 신더치안은 처음에 실제로 이혼을 고려하였다. 하지만 이혼하고 지급해야 하는 재산 분배를 생각하니 도저히 이혼할 수 없었다. 이에 샹징에게 자신의 재산 분할 문제로 이혼할 수 없다고 말한다. 샹징은 실망했으나 큰돈을 나눠줘야 하는 상황에 어느 정도 수긍하고 둘의 불륜 관계를 지속하게 된다. 이렇게 이들의 관계는 약 8년간 지속되었다. 하지만 8년간 뜨겁지는 못했다. 이유는 샹징의 씀씀이와 도박 중독 때문이었다. 신더치안을 만난 이후 돈 걱정 없이 세게 베팅을 하게 된 샹징은 당연히 크게 잃는 날이 많았다. 이를 지속적으로 해결해주던 신더치안은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느낌이었고 결국 샹징의 씀씀이를 그의 재력이 따라가기 어려운 지경에 빠진다. 이에 2016년 1월경 마지막으로 20만 위안을 주며 이별을 통보한다. 하지만 샹징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지속적으로 신더치안을 찾아와 돈을 요구했다. 신더치안은 몇 차례 샹징의 요구를 들어주었지만 샹징의 요구는 계속되었고 신더치안은 더 이상 샹징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게 된다. 이에 샹징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자며 신더치안을 불러낸다. 신더치안은 응하기 싫었으나 이번이 마지막 만남이라고 생각하며 샹징의 초대에 응한다. 컷. 2016년 7월 27일
샹징과 신더치안은 모 호텔에서 만나게 된다. 샹징은 이날 신더치안을 몸으로 유혹하여 관계를 회복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도박 빚도 갚아달라고 요구할 생각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신더치안은 샹징의 생각과는 달리 제안을 거절한다. 그리고 샹징의 유혹도 통하지 않았다. 더 이상 신더치안에게 샹징은 그리 매력적인 여성이 아니었던 것이다. 이에 둘의 말싸움이 시작되었고 이혼하고 가족까지 버리며 신더치안에게 왔는데 그런 자신이 버림받는 것처럼 느낀 샹징은 크게 분노한다. 이어 가방에서 흉기를 꺼내 들고 신더치안을 위협하여 화장실로 몰아넣는다. 이후 흉기로 신더치안을 공격하였고 고통에 정신을 차리지 못한 신더치안의 하반신을 붙잡고 공격하였다. 그녀는 흉기로 하의를 열고 신더치안의 성기를 수확해버린다. 매우 신속한 행동에 신더치안은 반응할 수 없었고 성기가 절단되어 하반신에 매우 큰 고통을 안고 허겁지겁 맨몸으로 호텔을 빠져나왔다. 그는 잘린 성기는 챙기지 못했고 바로 병원으로 향했다. 샹징은 신더치안의 성기를 인근 쓰레기통에 유기하고 유유히 현장을 빠져나간다. 샹징이 가방에서 범행 도구를 꺼냈다고 하는데 흉기를 가방에 준비한 것을 보면 애초에 계획된 범죄 같기도 하다. 조강지처.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신더치안은 자신의 본처 저우차이엔에게 전화한다. 저우차이엔은 남편의 전화를 받고 바로 병원으로 향한다. 그리고 남편의 사고와 그 원인이 되었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매우 당황하고 슬펐으나 그래도 남편의 곁을 지키기로 마음먹었다. 그녀가 스스로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으나 이혼하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기에 이는 설득력이 부족해 보인다. 그녀는 남편이 수치스럽고 원망스러웠지만 27년간 함께 살아온 남편을 버릴 수 없기 때문에 그의 곁을 지킨다고 말했다. 샹징과 신더치안의 관계는 거의 대부분의 동네 사람들도 알 정도로 유명했다고 한다. 아내가 이를 과연 몰랐을까는 의문이다. 아마 알고도 모른 척하며 살다가 사고 이후 외면하던 진실과 마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끝내 절단된 신더치안의 성기는 찾지 못하였고 신더치안은 이제 더 이상 서서 소변을 볼 수 없게 되었다고 한다. 성기를 절단하고 도망쳤던 샹징은 결국 다음 날인 2016년 7월 28일 체포된다. 그녀는 모든 범행을 자백하였고 재판에 회부되어 징역 3년에 처해진다. (2004년 8월 30일) 중국 타이위안시 공안국에 한 여성이 자신의 친구와 함께 찾아왔다. 여성의 상태는 얼핏 좋지 않아 보였고 횡설수설했다. 여성은 자신의 범죄 사실과 끔찍한 식인강도 사건에 대해 진술했는데 이에 경찰은 정신이 이상한 여성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지 않았다. 하지만 여성은 긴 시간 동안 매우 일관된 진술을 하였고 이를 듣다 수상함을 감지했던 경찰 중 한 명이 진술을 바탕으로 조사해본 결과 여성이 진술했던 시신 훼손에 사용한 약품 등이 개인에게 다량으로 판매된 사실을 발견해냈다. 경찰은 이 여성의 진술을 토대로 허베이성 스자장시의 한 주택으로 찾아가 용의자들을 체포한다. 체포된 남성들은 션창인과 션창핑, 친형제였다. 이 남성들은 11명의 무고한 여성을 살해하고 강도하였고 먹었다. 랴오족 형제. 션 형제는 허난성 신샹시의 한 마을에서 태어났다. 그들은 랴오족이었고 션창이는 첫째, 둘째는 딸 션창칭, 셋째가 션창핑이었다. 그들의 아버지 션용권은 마을의 보안 책임자였고 매우 괴팍한 성격의 사람이었다고 전해진다. 아버지는 내가 효자를 만든다는 교육 방침 아래 아이들을 매우 강하게 훈육하였고 아이들은 안팎으로 매우 괴팍한 아버지를 보며 반항적인 생각을 하며 자란 것으로 전해진다. 첫째 션창이는 아버지의 난폭한 성미를 닮아
어린 시절부터 많은 싸움을 하고 다녔다고 전해진다. 이에 아버지 션용권은 호랑이 같은 아버지 아래 호랑이 같은 아들이라며 매우 뿌듯해했다고 한다. 그리고 아이들이 심약한 모습을 보이면 매우 화를 내며 심하게 체벌하여 쫓아내기도 했다고 한다. 이러한 가족들은 마을에서 소위 왕따를 당하였고 이웃 주민들은 이 가족들을 피한 것으로 전해진다. 션용권은 마을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의 아들들을 이끌고 나타나 해결하며 난폭한 아들들을 이용하는 모습도 보였다고 전해진다. 또한 첫째 션창이는 인근 일대에 폭력단을 조직하여 우두머리 격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다니며 미성년자 시절부터 감옥에 가는 일이 빈번했다. 이는 아버지 션용과의 재력으로 일부 집행유예로 풀려나기도 했지만 션창이는 지속적으로 절도 및 폭력 행동을 자행하였고 결국 실형도 살게 된다. 또한 셋째 션창핑은 이런 형의 모습을 보며 동경하였다고 한다. 그러던 2002년 어느 날 누군가가 고의로 설치한 폭약으로 그들의 어머니가 눈과 얼굴에 심각한 부상을 입는 일이 발생한다. 하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현재까지 사건은 미제가 되고 범인을 잡을 수 없게 된다. 또한 2003년 션 가족의 집에 고의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하기도 한다. 일련의 사고들을 겪은 후 션 가족들은 자신들이 일종의 음모의 대상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마을에서 매번 심각한 사고를 치며 문제를 일으키는 션 가족들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보복 행위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하지만 이 사건들은 미제로 남게 되어 사실관계 파악은 어렵다. 사업. 하루가 멀다 하고 지역에서 사고를 치는 아들을 보다 못한 션용권은 2003년 션창인에게 10만 위안을 쥐어주며 출가하여 사업을 해보라고 제안한다. 이때 션창핑을 션창인과 같이 내보내게 된다. 형과 함께할 수 있었던 션창핑은 매우 기뻐했고 그들은 간수성으로 가서 자동차 수리 공장 사업을 시작한다. 하지만 두 형제는 직원들에게 모든 일을 위임하고 술과 도박에 빠져 지냈고 얼마 가지 않아 사업은 망하게 된다. 직원들의 급여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장비까지 모조리 팔게 되었다. 무일푼 신세가 되었던 그들은 아버지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어 절도를 계획하게 된다. 하지만 절도는 큰돈이 되지 않았고 그들은 곧 다른 범행을 계획하게 된다. 시작 그리고 동료. 2003년 6월 9일 션 형제는 인근 업소에서 일하는 야오팡이라는 여성을 납치하기로 계획한다. 야오팡은 일찍이 가출하여 화류계에 종사하는 여성이었는데 션창이는 이 야오팡이라는 여성의 단골 고객이었다. 션창이는 평소 야오팡의 고객으로 그녀와 대화를 나누던 중 그녀가 일찍부터 화류계에 몸담으며 꽤 많은 돈을 모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션 형제는 단순히 납치만 계획한 것이 아니었다. 범행 전 이들은 30kg의 황산액을 준비하였는데 범행 이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할 계획까지 세웠던 것이다. 이들은 매춘을 미끼로 야오팡을 유인한다. 이후 그녀를 결박하고 집 열쇠와 통장 비밀번호를 묻지만 야오팡은 매우 거칠게 저항하였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이들은 야오팡에게 폭력을 가했고 야오팡은 결국 집 열쇠와 통장 비밀번호를 말하게 된다. 야오팡은 이들이 단순 폭행 강도 목적인 것으로 판단하였지만 션창이는 션창핑에게 열쇠와 카드를 주고 야오팡의 재물을 가져오게 시킨다. 야오팡의 통장 등에서 약 3만 위안을 갈취한 이들은 야오팡을 살해한다. 이후 시신을 훼손하고 준비한 황산의 이를 녹여 하수구에 유기했다. 이 범죄를 저지른 션 형제는 두려운 마음도 조금 있었으나 3만 위안의 돈과 접대부를 강탈했다는 스릴과 만족감을 크게 느꼈다고 전해진다. 이후 이들은 야오팡의 업주가 야오팡의 실종 신고를 하지 않았던 점을 파악하고 동일 범죄를 계속 저지를 것을 계획한다. 이들은 내몽골의 바오터우시로 이동하여 임대주택을 하나 얻는다. 그리고 동일한 방법으로 화류계 여성인 리출링을 그들의 임대주택으로 유인한다. 이들은 야오팡과 동일한 방법으로 리출링을 구타하였고 재산을 강탈하였다. 이후 이들은 리출링을 살해하고 증거 인멸을 하려 했으나
리슐링의 외모는 너무 뛰어났고 그녀가 울면서 다른 부자들을 속여 데려올 수 있다고 이들을 설득하자 그녀를 살려주기로 마음먹는다. 이에 리슐링은 이때부터 션 형제의 내연녀가 되었고 이 범죄 단체의 홍일점이 된다. 그리고 누구보다 열심히 이들과 함께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 며칠 후 리슐링은 예정대로 매춘부 여성 한 명을 유인해왔다. 그리고 이들에게 동료의 증명으로 그 여성을 직접 살해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들은 여성의 재산을 모두 빼앗고 시신을 훼손하고 약품을 이용해 증거를 인멸한다. 리슐링은 이 일련의 과정을 모두 함께한다. 여기서 매우 충격적인 부분이 한 가지 있는데 리슐링은 자신이 최근 유산 수술을 마쳐 몸보신이 필요하다고 션 형제에게 말하며 피해자의 신장을 자신에게 줄 것을 요청한다. 이후 이셋은 피해자의 신장을 요리하여 먹는다. 이 대목에서 리슐링은 억지로 가담하게 된 피해자가 아닌 션 형제만큼 아니 더한 범죄자라고 볼 수 있다. 도살자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이들은 리슐링에게 다시 한번 사냥감을 데려오라고 지시한다. 리슐링은 이때 자신에게 돈을 빌려줬던 자오단이라는 여성을 이들에게 데려간다. 리슐링은 이들을 이용하여 사적인 채무 관계까지 정리했다. 어찌 보면 션 형제보다 리슐링이 진짜 사악한 범죄자일지도 모르겠다. 아무튼 리슐링은 자오단에게 돈을 갚겠다고 말하며 션 형제에게 유인한다. 이 뒤는 같다. 이 여성도 재산을 강탈당하고 액체가 되어 유기당한다. 이 범죄자들이 정말 악질인 이유 중 하나는 피해자들의 시신을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게 말 그대로 이 세상에서 삭제시켰다는 점이다. 이후 이들은 점점 거침이 없어진다. 한 달 사이에 2번의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 리슐링을 이용하여 장출링이라는 여성과 왕펑지안이라는 여성을 각각 유인한다. 장출링이라는 여성에게 21,800위안을 강탈하는 데 성공하였고 같은 방법으로 처리한다. 하지만 왕펑지안이라는 여성은 매우 뚝심 있는 여성이었고 이 여성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내놓으면 자신이 살해당할 것을 예상하였다. 모진 폭행 속에서도 이 여성은 끝끝내 자신의 재산을 내놓지 않았다. 션 형제와 리슐링은 왕펑지안을 결박하였음에 크게 걱정하지 않았고 늦은 시간이 되자 잠이 든다. 하지만 그들이 잠들 때까지 기회를 엿보던 왕펑지안은 창문을 깨고 탈출을 시도한다. 그러나 하늘은 그녀를 돕지 않았다. 창을 깨고 뛰어내리는 것에는 성공하였으나 그곳은 사람이 뛰어내리기에는 매우 높았다. 이에 왕펑지안은 추락사하게 된다. 하지만 이때 깊은 밤 시간 떨어지는 소리는 매우 컸고 3명의 일당들은 그 소리에 놀라 밖으로 나가 왕펑지안의 시신을 급하게 수습한다. 이때 누군가 목격자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이들은 다른 도시로 도망치게 된다. 자오메이잉. 자오메이잉은 1979년 2월 9일 산시성 우타이현에서 태어났다. 그녀는 어린 시절 부모님 없이 조부모 밑에서 자랐고 가정 형편은 매우 어려웠다고 전해진다. 그녀는 중학교를 입학했지만 형편상 자퇴를 하였고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힘들게 아르바이트를 하며 살았다고 전해진다. 그녀는 매우 힘들게 돈을 모았고 끝내 길가에 간신히 노점을 차릴 수 있을 만큼의 돈을 모으게 된다. 이를 가지고 노점에서 신발을 판매하며 생계를 꾸려나갔다. 2004년 신발을 판매하던 어느 날 어떤 여성이 자오메이잉의 가게에 방문했다. 때때로 가게에 앉아 차를 마시며 대화를 했고 그녀와 친분을 쌓았다. 그리고 자오메이잉의 집에도 초대하여 함께 식사를 하는 사이까지 발전한다. 그 여성은 부유해 보였고 매우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여성은 자신이 아는 사람이 신발을 다량 구매할 것 같다고 말했고 자오메이잉의 가게를 추천했으니 함께 만나러 가자고 제안한다. 자오메이잉은 그녀를 따라 나섰고 그곳에서 기다리는 사람은 션 형제였다. 실수. 3명의 일당은 바오터우시에서 도망쳐 산시성 타이위안에 도착했다.
이들은 이후 범행을 저지르지 않고 매우 평범한 삶을 살며 수상한 행동을 자제하였다고 전해진다. 이러한 생활이 약 반년간 지속되자 이들의 생활은 점점 궁핍해져만 갔다. 하지만 션 형제는 일하지 않았고 오히려 리슐링을 인근 KTV에 취업시켜 돈을 벌어오게 하였다. 리슐링은 당연히 도망치지 않았다. 그녀는 션 형제의 생활비를 직접 벌어오는 생활을 불만 없이 이행했다. 이미 이들은 한 가족이나 다름없는 사이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어느 날 리슐링은 자오메이잉이라는 사람을 알게 되었다. 그녀의 집에서 그녀의 통장에 9만 위안이 있는 것을 확인한 리슐링은 션 형제에게 이를 알린다. 세 명은 논의 끝에 다시 범죄를 저질러 한탕하자는 결정을 하게 되고 자오메이잉을 집으로 유인하게 된다. 수면제가 섞인 우유를 먹여 자오메이잉을 잠들게 만든 그들은 그녀의 열쇠를 훔쳐내어 그녀의 집으로 들어가 통장을 가지고 나온다. 이후 자오메이잉이 정신을 차리자 비밀번호를 말하라고 폭행을 가한다. 하지만 자오메이잉은 통장 비밀번호를 알려주며 그 위안 밖에 없다고 말한다. 이들은 자신들이 9만 위안으로 착각한 것을 알아채고 후회하지만 이미 일은 벌어졌으니 포기하지 않았다. 이들은 자오메이잉을 협박하여 돈이 많은 사람을 유인해올 것을 종용한다. 이에 자오메이잉은 자신의 가게 매매 광고를 올려 찾아오는 사람을 유인하자고 제안하고 이들은 이를 받아들인다. 이에 양지링이라는 여성이 찾아왔고 션 형제는 자오메이잉에게 양지링을 직접 살해할 것을 지시한다. 이후 이들은 시신을 처리하였고 추후 몸보신에 필요하다며 양지링의 신장도 적출하여 보관한다. 이때 사건이 자오메이잉의 가게와 엮여있던 것이 불안한 이들은 자오메이잉을 데리고 안의성 허페이시로 또 이동하게 된다. 피해자였던 가해자들. 허페이시 명광로 건설단지에 집을 임대하여 정착한 이후에도 이들의 범행은 계속된다. 특히 피해 여성들을 자신들의 범죄 집단에 합류시켜 동료가 늘어나게 된다. 관신이라는 여성을 유인했는데 이 여성은 리슐링만큼 아름다웠고 16세의 소녀였다. 이러한 관신은 동생 션창핑의 마음을 사로잡아 동료로 삼게 된다. 이후 관신을 이용하여 슈샤오메이라는 여성을 유인하였고 동료의 증명을 위해 관신이 직접 살해한다. 며칠 뒤 션 형제는 야외 술집에서 천첸첸이라는 여성을 만나게 되고 이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고 유인한다. 하지만 천첸첸의 외모는 아름다웠고 이 여성은 돈이 없다고 주장하여 범행 대상에서 제외되며 동료가 된다. 천첸첸은 샤오메이라는 여성을 유인하여 데려왔고 동료의 증명으로 샤오메이라는 여성을 직접 살해하게 된다. 하지만 이 범행은 천첸첸의 집에서 벌어졌고 범행 이후 션 형제가 천첸첸의 집에서 그녀의 19,000위안이 든 통장을 발견하게 된다. 이에 자신들을 속인 것에 격분하여 천첸첸 또한 잔혹하게 살해한다. 정말 머리가 아득해진다. 하지만 아직 이들의 범행은 끝나지 않았다. 이후 두스롱이라는 여성을 집으로 유인했는데 이 여성의 외모도 매우 아름다웠다고 한다. 같은 방법으로 두스롱이라는 여성도 동료로 만들고 두스롱에게 지시하여 샹첸이라는 여성을 유인했고 동료의 증명을 보이게 한다. 두스롱은 이를 해냈고 동료로 인정받게 된다. 이후 이들은 허페이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동료들과 함께 허베이성 스자장으로 이동한다. 이후 2004년 8월 30일 막내 두스롱에게 지시하여 자오홍샤라는 여성을 유인하였고 12,400위안을 강탈하고 살해한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으나 최대한 간단하게 추려보았다. 빈틈. 이 무렵 션 형제는 자오메이잉이 운영하던 신발 가게를 떠올린다. 이에 리슐링에게 지시하여 자오메이잉과 함께 그 가게를 정리하여 돈을 가져오라고 한다. 리슐링과 자오메이잉은 함께 타이위안으로 향한다. 타이위안에 도착한 자오메이잉은 가게를 임대해준 주인과 미팅이 있으니 다녀오겠다며 리슐링을 따돌리는데 성공한다. 자오메이잉은 무척 겁이 났지만 자신의 친구에게 연락하였고 친구와 함께 타이위안시 공안국으로 찾아가 이들을 신고하게 된 것이다.
장시간 션 형제와 리슐링에게 학대를 당하던 그녀는 정신적으로 매우 피폐해져 있었다. 그녀의 상태에 처음에 경찰은 그녀를 망상증 환자로 치부했던 것이다. 체포. 2004년 8월 31일 자오메이잉의 진술에 따라 같은 도시에 대기 중이던 리슐링을 체포하였고 나머지 일행들의 행방을 조사한다. 이에 리슐링으로부터 관신이라는 여성을 찾아보라는 말을 듣게 된다. 경찰은 KTV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관신을 체포하였고 이후 자오홍샤의 시신을 훼손하고 있던 션 형제와 그곳에 있던 두스롱을 체포한다. 션 형제는 체포된 이후 사람과 닭을 죽이는 것에 차이를 느끼지 못하겠다고 진술했다. 션 형제는 당연히 사형을 확정받게 된다. 리슐링 또한 마찬가지로 사형을 선고받는다. 그 외 두스롱과 관신은 20년형을 선고받는다. 관신의 집은 매우 부유했는데 관신은 스스로 원하여 화류계에 뛰어든 것이라는 후문이 있다. 자수하여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던 자오메이잉은 3년을 선고받는다. 여담이지만 중국판 잭더리퍼 사건을 기억하실지 모르겠다. 그 사건에서 자원계에게 강제로 협조했지만 경찰의 수사를 돕고 사건을 세상에 알린 서려하는 사형을 선고한 것에 대비해서 자오메이잉의 처벌이 상당히 낮게 끝난 것에 놀랐다. 션창이는 죽기 전 자신이 살해한 여성들이 자꾸 꿈에 나온다며 괴로워했고 이후 다시 태어나면 여성으로 태어나 지금까지 지은 죄의 빚을 갚고 싶다고 말했다고 한다. 동생 션창핑은 형이 없었다면 자신은 이렇게 오랜 시간 쾌락을 누리며 살 수 없었을 것 같다고 이야기하였고 형이 없었다면 자신의 인생이 매우 불운했겠지만 이런 결말은 아니었을 것 같다는 원망인지 뭔지 애매한 말을 한 뒤 형이 집행되었다고 한다.